네, 5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갑니다. 오늘 인사이트 나눠주실 분은 금시공의 장호진 대표님 인사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도 저도 챙겨보고 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표님의 요즘 안색이 좋아졌다고 느끼는데 네네. 컨디션이 좀 괜찮으셨어요? 그럼 한동안 많이 조금 좋아졌죠. 힘드셨잖아요. 그죠? 지금 체력은 많이 좀 올라왔고요. 음. 귀는 아직 조금 불편한데, 아, 그래요? 그래도 전체적인 컨디션 자체가 좀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네, 좀 네. 톤도 좀 밝아졌죠. 제가, 컨디션이 좋으면 약간 하이톤이 됩니다. 네, 평소에. 그래서 제가 조금 좋아 보인다고 느꼈나 보다.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쵸. 다운되면 약간 목소리에 대한 중후해지고. 그런 걸로 힌트를 좀 네.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왠지 컨디션 괜찮으신 것 같은데.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시장 컨디션은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이요? 네. 시장 컨디션은 좋죠. 힘도 좋고. 음. 근데 그냥 불안감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컨디션이 좋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 약간 뽕에 취해 있으면 아픈 것도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드레날린이 지나치게 분비가 되면 어. 뭐 이거 긁혀도 그래 뭐 괜찮아 이렇게 놀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다음 날 보면 아이고 뭐야 왜 이렇게 아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술에 취했을 때 뭐 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지나치게 뽕에 취해 있다 약간 시장이. 그러니까 하이텐션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모든 악재들을 다 이제 누르고 올라가고 있는 하이텐션인데 그 하이텐션 다음 날에 우리가 술을 마셨을 때 취했다는 누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취했을 때 너무 좋죠. 하이텐션에 뭐 다 가자 우리 형제 뭐 이렇게 하다가 다음 날 되면 숙취에 딱 되고 어색하고. 머리 아프고 뭐 어색하고 약간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죠. 너무 빨리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준비도 필요한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장호진 대표님께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부터 한 거의 4천 대부터 7천 갈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 톤을 보면 조심하면서도 그래도 시장을 간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거를 저는 장기적인 관점과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잘 새겨들어야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최근에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은 시장이 떨어진다라는 관점이 아니신 거죠? 일단은 네. 시장은 언젠간 떨어질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클리컬 성향이 우리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환상에 취해서 이게 뭐 9천만 원 무조건 가고 미국 시장처럼 계속 우상향 할 거다라는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거 자체에 대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부터는. 네,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시클리컬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내가 대비하고 뭔가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것과 그냥 무조건 가자. 나 항상 좋지 뭐. 내가 팔면 풀로 베팅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물렸을 때 크게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심자의 행운 계속 얘기하잖아요. 도박도 네.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초심자의 행운이 있는 이유는 올라탈 때 상승장에서 아무것도 없이 겁도 없이 그냥 딱 붙으면 당연히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은 특히나 많이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그 수익을 맛봤을 때 그 수익이라고 하는 달콤한 과실을 맛봤을 때 그 다음 하락장에서 쉽게 이걸 못 넣고요. 하락장에서 오히려 더 베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폭삭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투기적인 것으로 들어오는 거죠. 투기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투기적인 마인드를 벗고 투자 그리고 확률 싸움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지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시장에는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장호진 대표님의 말씀이 다 맞을 수도 있고 중간중간 뭐 틀릴 수도 많이 있고 틀리죠. 네. 시간이 지나 보면 또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어떤 생각하시는 근거들 우리가 잘 들어보면서 동의하는 부분에는 좀 새겨 듣자. 이건 좀 나랑 반대인데? 그러면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토론하는 장으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사실 어제 저도 좀 놀랐던 부분이 있는 게 미국 시장에서 PPI가 도매물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왔는데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죠. 높게 나왔고 네. 와 이제부터는 진짜 물가 높게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을 실제로 하는구나 싶었는데 시장이 무시하고 갔다라기보다는
반도체나 AI 쪽이 그걸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 또한 대표님은 좀 주시하고 계신 부분이신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실적은 당연히 AI가 견인하고 있고 좋기 때문에 네. 가는데 이 AI의 투자도 어느 순간은 멈출 거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멈춘다는 게 뭐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아니, 사라지거나 뭐 AI 그 인터넷 사이클 때처럼 서버가 그 정도로 급감하면서 감소할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성장은 어느 순간은 멈춘다. 근데 성장이 멈추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를 확실하게 디밸류에이션 할 거다. 그러니까 낮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AI 랠리는 일단 편승해야 됩니다. 미칠 때는 미치라고 하잖아요. 같이. 미칠 때는 같이 미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여러분 혼자 술 안 마시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힘들고 따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미칠 때는 미치라고 하는 건데 지금 미쳐야 될 주체 중에 가장 강한 건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제가 여전히 미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반기까지도 반도체를 뭐 굳이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순환매가 되고 유동성이 빠지면 반도체도 빠집니다. 네. 중간에 무조건 안 빠지고 반도체는 무조건 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약간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올해 3월에도 경험해봤고 작년 11월에도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빠지면 반도체도 밀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공포들이 또 같이 들어와요. 뭐 터보 퀀트 그랬던 것처럼 작년에도 뭐 관련돼서 갑자기 반도체 뭐 이슈 있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갑자기 악재들이 터지면서 공포감이 밀려올 때가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지 빠질 때가 되니까 그런 것들만 이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죠. 핑계처럼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들이 가끔 있죠. 있죠. 네.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네. 특히나 이렇게 많이 달려왔다 그러면 그저께 보셨죠. 지수 갑자기 7% 밀리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왜 나오냐면요. 음. 일단 많이 올라왔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서 ETF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ETF를 매도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연출될 수 있다. 또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변곡점이 좀 있죠. 변곡점으로 봤던 게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옵션 만기 이 두 가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변곡점의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오늘 그렇죠. 옵션 만기, 그러니까 미국도 옵션 만기가 내일이죠. 또 있으니까 네. 그 변곡점까지 그렇죠.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얼마 전에 시장 이제 흔들렸을 때 저는 장 대표님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네라고 느끼면서 장 대표님을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까지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빠질 때 그걸 샀어야 된다라는 경험치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빠질 때 사는 게 맞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뭐 빠지는 구간이 가끔은 있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쪽이 이제 계속 간다라는 의견의 근거잖아요. 그렇죠.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그랬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게 제일 무섭다니까요. 그게 제일 무섭다고요? 그게 제일 무섭죠.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시장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시계열에서 밀리면 무조건 사야 돼. 밀사라고 하는 밀리면 무조건 사야 돼. 그게 맞는 거야라고 하는 건 대세 상승이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작년부터 시장이 밀릴 때마다 지금 사세요라고 했던 건 항상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대세 상승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라고 확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세 상승이 끝난지 안 끝난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끝났다가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게 상승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밀리면 무조건 사는 전략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밀리면 무조건 샀다가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지금 반반의 확률 싸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홀짝 싸움을 할 때 몰빵을 해서 홀짝이 그 게임을 그럴 분들 많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거죠. 네.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올라올 때 밀리면 무조건 샀는 게 맞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죽어요. 밀리면 사는 게 맞으니까 밀리면 샀어요. 밀리죠? 거기서 더 밀리면 또 사죠? 그러면 그렇게 내려가다가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멘탈이 완전히 뭉개되는 경우가 그럴 수도 많죠. 있다. 근데 그게 2021년에 그랬단 말이에요. 네. 2021년에 코로나 때 돈 풀리면서 주가 지수가 순식간에 더블 이상 나고 그다음에 뭐 동학개미 운동하면서 외국인들 이겼어라고 하고 환호성 지르고 지수가 딱 뽑은 다음에 3,300에서 고점 찍고 우리가 몇 년을 쉬었나요? 4년 쉬었어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계속 올라가고 눌리면 사는 게 맞았고 그때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4년 동안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게 생겼을 때 밀리면 사는 거 좋아요. 그러면 4년 동안 30% 40% 많으면 한 50% 60% 손실을 본 다음에 4년 뒤에 여기서 2배 3배 다시 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견디고 하실 거예요. 그거 나는 견디고 신경 안 쓰고 전원주 선생님처럼 난 길게 볼 거라고 하신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짜 시장을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러면 저는 절대 말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좋은 거죠. 전원주 배우님이 뭐 하이닉스를 그렇게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네. 그런 예를 지금 들어주셨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실 거면 말리지 그렇게 하면 않지만 하세요. 근데 만약에 50% 60% 손실 나고 막 힘들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샀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욕하시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제가 말리시는 걸 들으세요.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까지 그리고 이렇게 7천, 8천 가까이 올 때까지 장 대표님의 뷰는 대세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더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지금은 대세 상승이 끝났어요가 아니라 네. 어디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끝나는 그 거기까지 얼만큼 남았는지 잘 모르겠다. 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이시니까 지금은 고 이전처럼 밀릴 때마다 무조건 산다라는 경험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할 때다라는 그렇죠. 의견을. 근데 하지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였죠. 그저께 시장 밀릴 때 네. 그 말을 했어요. 그대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노래 노래. 이제 한 구절을 아유, 또 얘기하면서 노래를 또 잘하시잖아요. 지금 7,300, 7,400 이 정도면 네. 그때 7,400까지 밀렸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 밀렸으면 여기서 우리가 붕괴될 거고 여기서 도망쳐 할 거는 아니고 반도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8,00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서는 또 말려야죠. 10%가 이게 지수 10% 올라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지만 1년에 지수가 10% 오르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장 대표님의 그 조심해야 되는 고 임계점, 그러니까 기준이 8천이라는 숫자예요? 아니면 거기까지 가는 속도예요? 8,000이라는 숫자도 있고요. 네. 속도도 있고요. 그래요? 네,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반도체의 이익 성장이 내년 기준 이익 성장이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예요. 그게 올라가는 만큼 지수의 업사이드가 더 나올 거고 그다음에 28년에 27년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갈 거냐 그것에 따라서 꼭지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았다. 그렇다면 정리할게요. 지금부터는 8천에 가까운, 네, 여기부터는 그전처럼 무조건 밀리면 산다보다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에는 편승을 하긴 해야 된다. 그렇죠. 굳이 갖고 계신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팔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네, 맞습니다. 네. 해 주시네요. 사는 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기로 사실 수도 있어요. 네. 트레이딩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내가 장기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음. 지금 이거 사서 장기로 갖고 가면 괜찮겠죠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려되는 그런 게 뭐냐면 블루칩이라고 아세요? 블루칩. 네, 기억나세요? 레드칩, 블루칩. 블루칩이라고 그거. 했던 거. 예. 2000년대에 네. 블루칩에 사면 괜찮아. IT 말고 블루칩에 사야 돼라고 했던 그게 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불었던 바람이 니프티 피프티라고 네, 그런 네. 대기업들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면 괜찮아라는 거였는데 그런 기업들도 진짜 장기간 고생합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까지 상승을 주도했던 철강, 조선이 다시 그 고점을 회복하기까지 거의 10년 걸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버티고 장기 투자하실 거예요. 그거 다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장기 투자 가능하세요? 그러면 하시죠. 근데 지금은 지수도 많이 올랐고 시클리컬의 상향이 분명히 우리나라는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그 내려오는 구간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근데 네. 그때는요.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거 팔아야 되나요? 그때 진짜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 정도로 공포에 찰 때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자료 보면서 어떤 부분을 지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하나하나 좀 볼게요. 아까 네. 제가 그 물가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PPI,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이런 그 매크로 지표에
예전보다 관심들이 거의 없으시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엔 많이 그렇거든요.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졌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6, 7, 8, 9 네. 이 달이 네. 엄청난 매크로 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며칠 동안에 사실 이 물가랑 뭐 국채 금리가 좀 많이 뛰었던 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영국 국채 그 길트도 좀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와, 요거 한 1, 2년 전 같으면 정말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네. 확실히 시장 관심이 좀 달라졌구나라는 걸 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근데 시장이란 건 항상 유기체잖아요. 변하니까 언젠가는 또 매크로에 관심이 확 몰릴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한 네. 적이 있거든요. 작가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매크로 장세는 언제 온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죠. 저요? 네. 저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될 때 매크로 장세가 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매크로 그럼 장세는 언제예요? 네. 하락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할 때? 그렇죠. 시장이 오. 흔들릴 때 언제 대체 반등하나요? 라는 걸 매크로에서 찾기 시작하고 아. 매크로를 가지고 봐요. 그럼 지금은 완전 반대네요. 시장이 그렇죠. 막 상승하니까. 네. 실적 장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매크로를 안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안 보죠. 왜 봐? 그거 보면 바보지. 어. 야, 실적만 보면 올라가는데 그거 왜 봐?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 실적 네. 시즌에 지금 실적 잘 나오고 가면 가야지. 외쳐야지 왜 가라고. 이렇게 실적 잘 나오는 게 얼마나 많아. 왜 가야지라고 하고 있는 시장이죠. 딱.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기는 해야 된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 지금 네. 그 압력이 이만큼 높아졌어요. 그 밑에서.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PPI부터 좀 볼까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헤드라인 PPI가 네. 6%가 나왔어요. 6%. 6%. 6% 상당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6%가 엄청 높은 거죠. 그런데 전월 대비가 1.4%가 나왔어요. 네. 1.4%에 11을 한번 곱해 볼까요? 1.4%에 11을 곱하면 10% 넘죠. 그렇죠. PPI가 연환했을 때 10% 넘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물가 상승률이. 그렇죠. 네.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원래 야 PPI 높은 거 당연하지. 야 유가 올랐잖아. 근데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가 4.4%가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가 4.3%, 이전치가 3.8%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식품과 에너지를. 에너지를 제외한 것도 높다는 거네요. 맞아요. 원래 에너지 때문에 높을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에너지를 빼면 낮아야 되는데 그거를 빼도 높네 이거잖아요. 네. 오. 전월 대비를 보면 0.6%가 나왔어요. 네. 근원. 네. 예상치 0.3%입니다. 이전치 0.1%예요. 그러니까 이게 쇼크죠. 엄청난 쇼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러면 시장에서 당연히 흔들릴 법한데 일단 누른 네. 거죠. 왜 CPI는 일단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CPI는 소비자 물가고 PPI는 도매 물가잖아요. 원래는 이게 같이 동행하는데 PPI만 높고 CPI만 낮았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기업들이 실적을 감내하고 있다. 그러니까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은 좋을까요? 그렇게 좋게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PPI를 조금 더 이제 본다 그러면 네. 최종 서비스 물가 지수, 파이널 디맨드 서비스를 보면 이 토탈이 1.2%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파이널 디맨드 굿즈에서 지금 푸드 에너지 7.8% 올라간 건 오케이. 근데 여기서 봤을 때 less food and energy, 푸드랑 식료품 제외하고 파이널 디맨드 굿즈 최종 소비재에서 0.7% 상승했잖아요. 많이 상승했죠. 식료품보다도 오히려 이쪽이 더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 디맨드 서비스, 여기는 에너지랑 관계 없는데 무역, 여기는 이제 도소매 쪽 판매 마진이고 여기는 교통과 창고, 운송 창고 쪽 여기가 5%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지금 운송과 창고 비용을 높이면서 그쪽으로 도매 물가를 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운송 비용이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의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PPI 중간재를 보면, 그러니까 중간재는 PPI 물가 지수에 뭐 엄청 바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가공 중간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원유가 있으면 뭐 화학, 휘발유 이런 것들은 한번 가공을 거쳤죠. 이 가공 중간재가 4월 MOM이 전월 대비가 2.7%, 그다음에 YY 전년 동기 대비가 9.4%, 엄청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고, 그래서 에너지 제품 7.8%, 이거는 뭐 오케이. 근데 식품 에너지 제외가 얼마 올랐죠? 1.5%. 전월 대비해서 1.5% 올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비가공 중간재는 정말 원재료를 얘기하는 건데 원재료가 지금 전월 대비해서 4.1%, 그다음에 YY로 2.9%. 뭐 이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에너지가 9.2% 올랐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식품 사료 같은 경우도 2.7%,
근데 이 식품 사료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하면 서비스 물가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반기 물가가 분명히 걱정이 되고 지난주에 제가 연준 인사들 동향 계속 얘기 들었는데 지금 봐도 연준 인사들은 매파적이 계속 나옵니다. 지역 연은 총재들은 연일 매파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수정 컬린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나와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네. 근데 지금 특이한 동향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금리가 올라갔다가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시그널이냐? 아니에요. 왜죠? 금리는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는데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기물 금리가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온 거예요. ECB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시작됐다는 정책위원회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지금 다 누르고 가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시장이 흔들리고 티핑 포인트가 돼서 정말로 전자도 뭐 닉스도 딱 무너졌을 때 그때 그런 악재들이 툭툭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6월 뭐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인 매크로 장세가 우리가 계속 매크로 지표를 봐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연준의 입을 계속 보고 연준의 네. 금리 정책을 계속 바라볼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게다가 이번 주에 이제 파월 의장은 물러나고 그렇죠. 네, 새로운 의장 케빈 워시가 취임을 하죠. 거의 이제 하는 걸로 네. 네, 통과가 됐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동성이나 이제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 보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매크로 쪽에 이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이시고 유동성에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없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뭐 네. 유동성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네. 사실은 연준이 그래도 잘 막아줄 거야라고 하는 기대거든요. 근데 연준이 막아줄 수 있는 것도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보면 R&P 작년 12월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이 딱 매크로 장세였어요. RMP 좀 어려워요. 설명해 주세요. R&P가 네. 이제 Reserve Management Purchases인데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 모체는 은행의 지급준비금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은 항상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유동성이 대출을 해주려면 대출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은행의 지급준비금에서 나와요. 그럼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어떤 식으로 이제 가동이 되냐면 연준이 자산을 매입해주면 은행들이 자기 자산을 좀 팔아서 은행에 각 국채를 팔아서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QT를 지금까지 해왔었잖아요. 작년에 QT를 했으니까 지급준비금이 계속 내려왔어요. 근데 지급준비금의 한계가 한 2.8조 정도, 2.9조 정도 되면 시장이 흔들리는 것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죠. 작년 11월에도 그래서 레포 쪽 팡 튀면서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니까 연준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양적 완화는 안 할 텐데 장기채를 사는 걸 양적 완화를 하거든요. 장기채는 못 사겠지만 T빌이라고 해서 단기채 내가 사줄게. 니들 힘들 때 나한테 와. 내가 T빌을 사줄게. 그게 이제 RMP였어요. 근데 그게 월간 400억 달러를 매입해줬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양적 완화랑 뭐가 달라라고 하면 단기채잖아요. 금방 만기가 되니까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지가 않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서는. 근데 그런 장치가 있었고 400억 달러를 매입해주면서 작년에 11, 12월에 유동성 위기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견뎌내면서 제가 R&P 딱 하고 나서부터 시장을 굉장히 세게 보면서 얘기했던 거 혹시나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 이게 시장 안정됐네, MMF 안정됐네라고 하면서 이제 250억 달러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최근에 지급준비금이 2.9조까지 내려갔다고 2주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TGA 잔고가 1조 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TGA 잔고가 지금 세금 이슈로 4월 15일에 늘어난 다음에 지금 8,600억 달러까지 감소했습니다. 네. 그게 지급준비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은 늘어났고 유동성 이슈가 없다 보니까 연준이 이걸 100억 달러까지 다시 낮췄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할 때는 일단 유동성 위기가 없다라고 본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이 들어간 돈은 많이 감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이게 위기가 불거질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게 좀 사실 유동성 얘기할 때 용어들이 좀 어려워서 네, 좀 그렇지만 요거 넘어가서 일단 삼성전자 우리한테는 우리 증시에는 중요한 요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얘기도 좀 해주시고 옵션 만기 얘기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볼까요? 요게 계속해서 지금 이슈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파업 이슈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직 안 끝난 끝났죠. 건 아닌데 정부에서 파업까지는 절대 안 가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지금 그 정도인데 오늘 시장은 어쨌든 주가는 올라줬거든요. 이걸 그렇죠.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음. 우리가 대충 한 맥스치 정도는 좀 계산하게 됐다. 원래 20%까지도 요구했잖아요. 근데 15% 달라고 그러니까 노조에서 얘기하고 있고 음. 회사에서도 12%를 얘기했거든요. 네. 네, 기존 성과급 플러스 12%를 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충 근접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되겠지. 그리고 시장에 대충 어느 정도 이익 감소하는 것도 대충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정부에서 이거 나서서 조율을 할 것 같고요. 근데 12%, 15%도 물론 민감하지만 요 상한선 폐지도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쵸? 노조에서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상한선 없이 그냥 다 네, 네, 주라라고 네. 얘기하고 있어서. 음. 그리고 또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정부에서 그 회사 측에서 얘기한 건 공통 부분의 7, 사업 부분의 3을 재원을 배분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업부에도 주겠다라는 건데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 여기 또 반발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도체가 제일 많이 벌고 네. 반도체가 다 했는데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네. 근데 회사 같은 회사니까 같이 나눠야 되는 것도 맞지 않나 싶긴 한데 뭐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좀 보긴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총파업을 한다 그러면 파업으로 인한 겁니다. 그 성과급 말고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감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협력사들도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소부장 쪽이 가기 힘들겠죠. 파업한다 그러면 뭐 증설이고 뭐고 약간 좀 딜레이 될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는 우려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려되는 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신뢰가도가 손실될 텐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의 기업들이 과연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갖고 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우려들도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기사나 분석에 따라서 좀 다른데 40조 분석도 있고 손실이 뭐 100,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다는 그거는 40조 얘기하신 건 어, 성과급. 성과급. 네, 성과급. 그러면 파업으로 인해서 신뢰 손실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좀 더 뭐 100주 막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 곳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다 합하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네네. 이제 뭐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 그렇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근데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파업이 진짜 걱정됐다고 만약에 그러면 하이닉스 주가는 날아가야 돼요. 여기서 상한가가 됩니다. 네. 갔어도 돼요. 만약에 파업이 진짜 다음 주에 벌어지고 사업이 진짜 격화될 것 같고 뭐 현대중공 맨날 그랬던 것처럼 장기화될 것 같으면 하이닉스는 날아가야죠. 마이크론도 날아갈 겁니다. 왜요? 가격이 뛸 거거든요. 안 그래도 공급 부족인데 삼성전자 공급을 못하면 얼마나 가격이 또 올라가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다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삼성전자의 파업이 대충은 좀 마무리가 마무리될 되고 것이다. 네, 정부의 중재로 뭔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앞서서도 얘기한 부분들은 삼성전자만의 이슈가 아니라 이게 산업계 전반에 성과급 같은 경우는 뭐 없었던 제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업이익의 N%를 요구하는 곳이 그런 분위기가 늘고 맞아요.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하이닉스가 일단 선빵을 그러니까요. 날렸죠. 하이닉스가 먼저 10% 이제 주기 시작하면서 음. 삼성전자 노조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파업하고 있죠. 네, 20% 성과급 요구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시작했고요. 음.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주가가 약간 흔들리고 있고 오늘 주가 급락한 회사 하나 있습니다. HC 현대중공업. 아, 네, 맞아요. 오늘 8% 이상 빠졌죠. 장 초반에 이렇게 노조 파업하는데 왜 오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중에 계속 밀리더라고요. 한 8%까지 밀렸는데 노조에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 배분해라. 음. 그 요구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의 영향들이 드러나고 있죠. 하청 노조들도 원청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해라. 이렇게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저는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이렇게 노란봉투법으로 해서 기업의 실적은 확실히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투자에도 투자 자체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제가 좋다 나쁘다 평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민감하게 이 이슈들을 또 보고 있는 건데 그럼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렸는데 요런 어떤 성과급에 대한 뜨거운 감자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산업계 다른 기업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좀 퍼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 이제 노란봉투법 이슈 나왔을 때 로봇과 연결을 지었던 것처럼 이런 것도 로봇하고도 연결을 지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그렇죠. 분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이 있고 아 그건 너무 같다. 논리 연결성이 좀 약하다라는 분도 계셨거든요. 대표님 생각은요? 그건 일단 제 생각을 넘어서 노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 한번 보시면 네. AI 도입할 경우에 노동권과 고용 보호 장치를 마련해라. 아. 네, 노조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측이 로봇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렇죠. 걸. 네, 노조도 그러니까 니네 그럴 것 같은데 고용권 보장해라. 네,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요, 로봇을 도입하겠죠. 그런데 지금 있는 노동자들이 은퇴를 할 거잖아요. 은퇴를 하면 신규 고용을 최소화하면서 로봇을 도입하겠죠.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네. 이미 지금도 보면 신규 직원 잘 안 뽑잖아요. 그렇죠. 삼성이나 대기업들 보면 인사 적체 상당히 심하고 신규 직원들은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게 심화되고 있다가 AI나 이런 로봇 쪽으로 점점 좀 대체되고 젊은이들은 뭔가 취업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사실 결론이 없어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요런 이슈들을 좀 봐야 된다. 성과급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하지만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매일매일 좀 분명하다. 기업별로요. 요런 얘기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얘기를 좀 가볼까요? 의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9년 만에 방문이다. 뭐 여러 얘기한다. 젠순왕이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극적으로 합류를 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주요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점이 가장 좀 민감한 주제라고 보세요, 이번에? 일단은 이번 협상이 엄청나게 성공하기는 어렵다. 엄청난 우리가 기대했던 좋은 성과, 미중 간의 어떤 뭐 화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느낌이 받았던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시진핑이 처음부터 대만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네. 대만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너 이거 건드리면 우리 끝장이야? 뭐 약간 연인들 사이에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 이거 건드리면 이제 끝이야라고 하는 것처럼, 너 대만 문제 건드리면 미중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 뭐 전쟁에 대한 얘기도 살짝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중국이 대만 얘기 꺼내지 마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본인들에게 민감한 이슈부터 던져서 선 긋고 시작했다라는 그렇죠. 분위기를 네. 이제 말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먼저 딱 여기서 선긋고 시작하면 네. 그 다음에 뭔가 넥스트 스텝에서 얘기가 되는 게 원활하게 갈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뭐 홍앵커님이랑 저랑 뭐 얘기하는데 제가 딱 선거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못 나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진행해요? 지금도 한 번 나오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선을 이렇게 딱 그은 다음에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뭐 화해 무드로 돼서 좋은 협상을 나눌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의제는 뭐 이란이라고 봐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지금까지 나왔던 수순에서 엄청나게 개선된 뭔가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서로 그냥 보여주기 식의 뭐 구매하는 정도,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약간 미뤘던 그런 것들 구매해주고 뭐 그런 정도인 거지, 정말 미중 정상이 화해하고 우리 정말 이제 다시 잘 나가봅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네, 그런 상황은 트럼프가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지도 않았을 거고, 베네수엘라 따르고 이란 때리는 것도 결국은 중국 압박하려고 하는 거 중국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중국이 뒤에서 날 때렸는데 웃으면서 우리 다 받아줄게 이럴 가능성은 낮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보다는 이란에 과연 얼마만큼 중재가 되고 이란 관련 협상이 얼마만큼 이어질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네. 기업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CEO들이 뭐 젠슨왕 당연히 화제가 또 되면서 갔고 테슬라, 애플, 보잉, 비행기 뭐 많이 이제 사가라 이런 이슈도 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희 클로징벨 그때 속보 전해드렸습니다만 H200 10곳에 이제 승인됐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첨단 기술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요 부분과 희토류 어떻게 딜될 것인가 요것도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죠. 근데 그 전에 잠깐 이것만 말씀드리면, 좋아요. 피터 헤그세스 그 국방장관이 네. 54년 만에 대통령 방중 수행을 한 국방장관이 됐습니다.
이게 네. 오. 원래 국방장관은요 따로 그냥 가서 미팅을 할지언정 대통령이랑 같이 가는 건 보통 국무장관이에요. 외교부 장관. 그런데 국방장관이 갔다. 네. 결국은 어. 이거는 이란 얘기 하겠다는 거죠. 네.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 뜻은 이란 얘기를 한 그렇죠. 네. 그게 아니면 어. 국방장관이 같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H200에 대해서 H200 작년에 승인됐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슈가 하도 많은데 헷갈리죠. 그냥 이런 네. 이슈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작년 12월에 트럼프가 판매하는데 이거 딱 들으면 기억나실걸요. 판매액의 25% 미국에 내라. 아.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판매액의 25% 내는 게 대체 뭐냐?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 그때 12월에 H200 승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6년 1월에 중국 수출 규칙을 공식화했는데 그때 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세관에서 안 받겠다. 중국에서 중국 기업들한테 H200 받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민감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H200 승인은 이미 나섰던 거고 이번에는 개별 고객사에 대한 승인이 처음으로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H200 칩 10곳이 승인 났는데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틱톡이죠. 텐센트, 레노버, 퍽스콘, JD.com. 제가 이제 확인한 건 이 정도였는데 더 있겠죠. 근데 H200 칩을 승인해서 수출하는 게 엄청나게 시장에 화두가 될 거고 H200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가 수출 엄청 늘어날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또 여기서 엄청 플러스가 될 거고라고 생각할 수 있냐라고 보면 전 약간 형식적인 것 같아요. 네, 약간은 물론 이 기업들도 H200 사고 싶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미 승인된 거였고 중국에서도 지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거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칩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약간은 제한적인 형태로 보여주기식의 어떤 행정이지 않을까. 보잉 사주는 것도 그렇고 테슬라나 뭐 애플 관련해서 조금 뭐 풀어주는 것도 그렇고 약간 보여주기식의 서로의 어떤 성과인 것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뭘 주고 뭘 받느냐. 미국 네. 입장에서도 중국도 그렇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미국의 의제는 젠슨 왕 CEO가 막판에 합류하면서 H200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이런 속보가 오늘 나왔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작년에도 이건 있었던 그렇죠. 일이다. 계속 있었죠. 네, 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밖에도 뭐 농산물 구매나 보잉 비행기 구매, 희토류 완화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오는지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지 당연히 지켜봐야 얘기들이 될. 좀 나오겠죠. 근데 이번에 얘기가 됐다고 해서 히토리 얘기 안 할까요? 중국도 압박할걸요. 네. 그래서 완전하게 끝내는 협상은 이번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번의 핵심은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 네. 미국이 중국에게 이란 어떻게 좀 잘 좀 네. 얘기해봐. 그렇죠. 그런 거죠. 설득해봐. 뭐 네. 요런 정도의 뭐 그런 거죠. 압박. 압박이라기보다는 지금 실질적인 중재자는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중간에서 그 실질적인 중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란과의 어떤 그 조율을 하고 막판에 뭐 이거 종전 협상을 이끌 건지에 대해서 그 자체를 논의하는 거죠. 압박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 논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쨌든 자꾸 반도체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시장을 지금 지탱하는 게 거의 뭐 시총 에서 40~50%를 두 기업이 차지하고 반도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요런 어떤 엔비디아 이슈라든가 미중 협상에서 반도체 첨단 산업 중심으로 나오는 요 얘기들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계산기를 좀 두드리게 되잖아요. 네, 일단 엔비디아가 만약에 정말 H200을 대량으로 수출한다. 네. 그러면 HBM3E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당연히 좋을 겁니다. 특히나 HBM3E는 삼성전자도 많이 들어가니까 뭐 둘 다 실적이 괜찮겠죠. 그리고 가격도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물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네. 그런 영향이 있을 텐데 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뭐 10% 미만으로 보고 있긴 한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장기적인 어떤 경쟁력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악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중국 쪽이 빠르게 공급을 늘리고 하면서 보통은 치킨 게임으로 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조건 유리한데 가격이 이렇게까지 높아져 버리면 중국 업체들이 체력을 기르게 돼요. 네, 이익을 쌓아두고 체력을 기를 수 있게 되면 그 이후에 그 머니를 가지고 중국의 보조금도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D램, HBM 이런 거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거든요. 그러면 5년, 6년 뒤에 경쟁력은 또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네,
근데 마이크론이 지금 하원에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간의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될 거냐? 그럴 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쪽은 조금 우리한테는 불리하죠. 불리한 네.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장비가 만약에 완화가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짧게 마무리로 여쭤볼게요. 그래서 시장 전략을 일단 5월도 거의 지금 중순이에요. 네. 남은 5월 어떻게 가져가자라는 전략이실까요? 물론 다음 주에도 뵙겠지만. 일단은 옵션 네. 만기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네. 내일인데 미국의 옵션 그 콜옵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콜옵션이 많다는 건 그러니까 콜옵션도 많았고 콜옵션 매수도 진짜 네. 강했어요. 계속 사상 최고 찍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감마 스퀴즈라고 해서 이 콜 옵션을 매도한 은행이라든가 그 투자은행 쪽에서 이 감마 스퀴즈를 위해서 현물을 많이 샀어요. 그게 오르는 걸 더 오르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옵션 만기가 되면 그 수급은 일단 마무리가 될 거고 그랬을 때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답니다. 다음 주 동향은 좀 일단은 관망입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세요. 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욕심 더 내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확률적으로 조금 불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미국의 또 옵션 만기 그 이슈까지도 흐름까지도 보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건강 관리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네. 바쁘시다면서요. 생방송도 하시고. 그렇죠. 저녁에, 매일 저녁 네. 9시마다 이제 제 유튜브 그러니까요. 하고 있으니까 범성공자 유튜브 많이 들어오십시오. 네. 금시공 대표이신 장호진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인사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저는 이재규 차장님께 마이크 또 넘겨드리도록 하죠. 캐시우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캐시우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녀가 옵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웹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지금 AI 어디까지 와 있는지, 반도체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지 우리도 매일매일 매시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문제죠. 이번 웹세미나는요, 이 캐시우드한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쌈프로TV 구독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구매 신청하기 버튼 반드시 눌러주셔야 참여가 확정이 되겠고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한 분 선택하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정기 서비스 결제 완료 후에 구매 신청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요. 무료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5월 21일 저녁 8시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프로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구독 서비스 통해서 많은 강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월가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우리 내 장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 연결도 참 중요하잖아요. 3프로에서 구독자분들의 매일 아침 월가 소식 전해주는 박명석 큐레이터가 박명석의 월가 퀵샷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미장, 국장, 실시간 텍스트 강의 제공되고요. 해외 유명 연사 인터뷰하고 인사이트를 직접 큐레이팅해서 전달드립니다. 매일 미장 개장 시간마다 진행하는 라이브까지 구독 서비스에 모두 담았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뭐 이미 많은 분들 수강하고 도움받고 계신 박병창 이사님, 이선엽 대표님, 김장열 본부장님, 차영주 소장님, 장호진 대표님 이런 강사분들의 날카로운 시황 분석, 교육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또 금요일이죠. 클로징 벨 라이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